국토부의 여러 주거 정책도 제가 면밀히 들여봐야 우리 분당 판교 주민분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주거 환경에 있어서의 개선을 꿈꾸는 분들에게 제가 해결책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이 없을 경우에는 집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집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내 집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의 경제정책, 특히 국토부의 주거정책을 본다고 한다면 약한 분들은 더 약하게 되고 강한 분들은 더 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들을 더 나은 곳에서, 또 더 나은 환경에서 같이 살고 교육받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소박한 바람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인 거죠. 그런 본능의 영역을 저는 이념으로 재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실장, 전 실장님의 책을 봤을 때 집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면 그 보유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투표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서부터 부동산 정치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이념에 따라 재단해서 선과 악으로 갈라놓은 것, 그것 자체가 지금의 여러 국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됐던 그런 발단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순환 곡선을 타기도 합니다만 저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당분간은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몰리겠죠. 근데 그 수요만큼 공급이 충분히 돼 있다면 그 불안감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적재적소에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요가 몰리고 집값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아직 규제 완화를 안 했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된 지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죠. 2달 좀 넘은 시점인데요. 근데 저는 일단 큰 골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나 전에 고 박원순 시장 때를 보면 저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만 채 가까운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게 놓쳐진 상태였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울 집값이 올라갈 때까지 사실 서울의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서울에 다시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시도하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직 용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미래일을 얘기한 거지 실질적으로 1, 2년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낸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뜬구름 잡기식의 공급 대책을 내놨을 뿐 주민들이 발 뻗고 내 가족과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한 것은 아니었다.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은 지자체와 국가가 가져가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워낙 세금이 너무 이렇게 중첩되고 이중과세가 되는 게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지금 사자니 취득세를 물죠. 그다음에 살자니 보유세를 물죠. 팔자니 양도소득세를 물죠. 그다음에 이 집을 주자니 증여세를 물죠. 혹시 내가 세상을 뜬다면 상속세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종부세나 그런 경우도 종부세가 보유세냐 아니면 부유세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당초 취지, 즉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도 헛갈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모든 종류 유형의 자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고자 하는 건 저는 지나치게 국가 우선주의라고 생각을 하죠.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보장이 돼야죠. 이게 예전에 사회가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빈곤하고 주기적인 경제 불황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토지의 사유가 문제다. 그래서 그 토지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대, 그러니까 불로소득 같은 거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게 토지 단일세론이라고 했던 헨리 조지의 이론이었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이론을 적용한 중국만 하더라도 사실 40년 뒤, 70년 뒤에 내 토지가 국가에 기속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게 중국이었죠.
토지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그 지대를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장 불신당하고 있는 게 토지 공개념을 헌법으로 규정한 중국에서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자산에 의한 불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에 의한 불로소득이 보통 있죠. 이 불로소득을 만약에 땅이라고 얘기하신다면 혹은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노동에 의한 소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땅에 의한 소득도 있고요. 그리고 자본에 의한 소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을 어떻게 국민들이 조금 더 크게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노력한 대가를 받아가고 또 자기가 토지나 건물이나 자기가 그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맞죠?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올린 게 국민들은 아니잖아요. 세금을 낮춰주는 것처럼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워낙 급격하게 설정해놓고 탱크처럼 그리고 오로지 나의 길을 간다. 정부가 마이웨이를 걷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재산세는 지금 9억 정도 평균을 봤을 때 지난 4년간 40% 넘게 재산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추가 소득이 없이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편안히 내 식구들과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구체화된 현실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공급이 늘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공급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에 들어가는 이주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주하는 공급이라는 건 5, 6년 전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5, 6년 전은 전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났다는 걸로 실질적인 숫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겉으로만 포장해서 마케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본의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술 집약형, 수출 주도형이었던 지난 30년 전에는 저희가 자본소득이라는 게 크게 느낌이 안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는 4차 산업과 함께 보이지 않는 가상재화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자본소득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무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계속 지체되고 사무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왜냐면 이 노동자들의 양극화라고 하는 건 집적된 기술, 즉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노동자분들이 내가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낮은 임금에 시달리느냐로 양극화가 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인프라나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그런 산업에 대한 보다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인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정부가 문턱을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의 자신의 종잣돈을 넣게 되면 나머지는 주택기금을 통해서 청년에게 집을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30년이든 40년이든 차곡차곡 자신이 평생 갚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제도가 곧 시범적으로나마 시행되도록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LTV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저는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계 어느 나라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집을 사고 싶은 때 대출을 받고 싶어요 할 때 정부가 30% 40%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규제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금융이라고 하는 금융기관과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서 이 사람이 이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는 금융기관에서 제일 먼저 알죠. 정부가 뭐라 회초리를 들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청년이든 누구든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타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면제하면 안 되는 곳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일반적으로는 조건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가 예타 면제를 시키면서 지자체에 마치 떡국을 나눠주듯이, 그리고 시혜를 베푸듯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견제장치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사업을 다 예타 면제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공약 남발하는데 예타 면제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을 하는 게 빛과 그림자가 공존을 하죠. KTX 강릉선 같은 경우에도 2시간 만에 강릉에 도착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관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분들에게는 편익이 증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의 그 동네 가기 전까지 혹은 그 근처에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용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역균형 발전이라 하더라도 KTX가 지역균형 발전에 120% 순기능을 형성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 8호선 수건 사업이죠. 예, 절박합니다. 모란에서 판교까지는 일단 사전 타당성 조사는 끝났는데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있고 그 뒤에 도시가 계속 생길 때 비슷한 규모로 도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위층의 대도시에게만 SOC가 집중이 되고, 아래 비슷한 규모의 인구, 즉 저희처럼 판교, 서현, 이제 모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광주 오포까지 연결을 시킬 계획인데요. 다 8만, 10만 비슷한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은 연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주거지만 확충하는 게 아니라 그 주거지로 인해서 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지하철, 인프라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교, 서현, 오포를 잇는 8호선 연장이 지금은 위에 모란 판교보다는 속도가 좀 더디지만 반드시 함께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7월 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결과를 갖고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하려고 지금 바통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